슬로바키아가 EU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유럽 표결장에서 인구 500만 소국이 거대한 블록과 정반대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국이 아닌 한국을 위해서요. 유럽 강대국들이 저마다 입속을 챙길 때 슬로바키아만은 한국 편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가난한 소국이 왜 거인들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슬로바키아는 인구당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독일마저 제친 나라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엔 20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나라에 공장을 세운 한국이 있었습니다. EU도 끝내 사지 못한 단 한 표. 지금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눈물겨운 보은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7나라의 대표가 거대한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천장의 조명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회의장 안은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결정해야 할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럽 전체에 거대한 무역 장벽을 세우느냐 마느냐. 대륙의 자동차 산업이 통째로 걸린 표결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부서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으로서요. 제 이름은 디르크 판 호번입니다. 브뤼셀의 회색 건물 안에서 평생을 보낸 그저 그런 늙은 관료였어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씩 차례로 의사를 밝혔어요. 큰 나라들이 먼저 입을 열었고 흐름은 거의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손에 든 펜으로 저는 찬성과 반대를 무심하게 세고 있었어요. 늘 그래왔듯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나라 하나의 차례가 왔을 때였습니다. 인구가 겨우 500만, 유럽에서도 가장 작고 가난한 축에 들던 나라였어요. 부산 인구보다도 적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거인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요. 순간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의 펜이 종이 위에서 뚝 멈췄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어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블록 전체에 맞서 손을 든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 사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회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머나먼 동아시아에서 온 회사, 바로 한국 기업을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EU의 계산은 틀린 적이 없다. 우리는 늘 숫자로 움직였고 그 숫자가 곧 정답이었으니까요. 작은 나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쪽에 붙고 손해가 되는 쪽은 피하죠.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었어요. 저는 그 법칙을 가르치고 그 법칙으로 보고서를 쓰고 그 법칙으로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법칙이 제 눈앞에서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브뤼셀의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요. 멀리서 노면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가난한 작은 나라가 무엇 때문에 거인들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제사를 깎으면서까지 한국 회사를 감쌌을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한 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요. 영하의 추위 속에 입김이 그대로 얼어붙던 유럽 어느 변두리의 텅 빈 들판으로 말입니다. 그 들판에서 무슨 일이 시작됐는지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들판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가장 자신 있게 비웃던 사람이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느 반에나 꼭 한 명씩 있었잖아요. 말수도 적고 친구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변변찮던 아이 말입니다. 다들 슬쩍 무시하고 지나치던 그런 아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친구가 있었죠. 같이 밥 먹자고, 같이 가자고요.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이 어른이 되면 그 손 내밀어 준 일이 평생 잊지 못할 빚이 되더라고요. 손을 잡아준 사람은 잊어도 그 손을 잡은 사람은 절대 안 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예요. 다만 무대가 학교 교실이 아니라 유럽 한복판이라는 것만 다르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한 나라가 20년 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한 표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늙은 유럽의 관료가 왜 결국 이런 말을 입에 담게 됐는지를요. 이유보다 한국이 옳았다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무렵 동유럽은 들썩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철의 장막 뒤에 갇혀있던 나라들이 줄지어 EU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EU에 들어오면 무엇이 좋으냐? 서유럽의 거대한 시장이 그대로 열립니다. 관세도 사라지죠. 그러니 서유럽의 큰 기업들이 너도 나도 동유럽의 공장 지을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는 싸고 시장은 가까운 자리를 말이에요. 그때부터 동유럽은 외국 자본이 몰려드는 격전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 격전지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투자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느 땅이 점수가 높은지를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제 책상 위에 한 나라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슬로바키아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슬로바키아라니. 유럽 한가운데 끼어있는 작은 내륙 나라, 사방이 다른 나라로 둘러싸인 그곳 말입니다. 원래 체코와 한 나라였다가 둘로 쪼개졌는데 살림을 나눌 때 좋은 건 거의 다 체코가 가져갔어요. 수도도, 관광 자산도, 그럭저럭 돌아가던 산업시설도 전부요. 슬로바키아에 남은 건 옛 시절의 낡은 공장 몇 개와 끝없이 펼쳐진 감자밭뿐이었습니다. 수도에서 차로 두어 시간만 나가면 보이는 건 녹슨 굴뚝과 감자밭이 전부였어요. 말 그대로 유럽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때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거리에 나온 젊은이 5 중 하나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다른 나라로 떠나던 나라였어요. 저는 그 나라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흙수저. 글로벌 기업의 계산기에서 거의 모든 항목이 바닥인 나라였죠. 도로는 부실했고 부품 만들어 줄 협력사는 거의 없었고 숙련된 기술자도 태부족이었습니다. 빵집을 새로 차리려는데 밀가루 공장도 멀고 오븐 고칠 사람도 없고 빵 구울 기술자도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무렵 제 위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리 보젤. 통상부서의 실세였고 제 상관이자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생 닮고 싶어 한 사람이었어요. 서유럽 명문가 출신에 늘 빳빳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다녔죠. 그가 한번 입을 열면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였어요. 누군가 동아시아의 한 자동차 회사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아라는 회사였어요. 보젤이 서류를 슬쩍 넘기더니 코끝으로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 회사가 감자밭에 공장을 짓겠다고? 회의실에 낮은 웃음이 번졌어요. 보젤은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판호번, 잘 들어두게. 저런 아시아 회사들은 다 똑같아. 서유럽 기술을 베껴서 싸게 파는 게 전부지. 독자 기술, 그런 건 없어. 그런 회사가 유럽에서 뭘 하겠어. 게다가 하필 그 가난뱅이 나라라니. 보나 마나 보조금만 실컷 빨아먹다가 길어야 5년 안에 짐 싸서 도망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3가지 확신이 박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싸구려 추격자다. 남의 기술을 베껴 파는 나라일 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나라는 아니다. 둘째,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흙수저다. 감자밭과 녹슨 굴뚝뿐인 그 땅의 미래는 없다. 바로 옆 폴란드한테도 밀린 나라가 아니던가. 셋째, 그런 회사가 그런 땅에 들어가는 건 명백한 자살행위다. 길어야 5년이다. 저는 보고서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폴란드를 추천한다고요. 폴란드는 시장도 크고 인구도 많고 부품 협력사도 이미 수십 곳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폴란드가 정답이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100번을 다시 계산해도 답은 폴란드였어요. 보젤이 제 보고서를 보고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역시 자네는 셈을 할 줄 알아. 그 한국 회사가 슬로바키아를 고르는 순간 우리는 팝콘이나 먹으면서 그 회사가 망하는 걸 구경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우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그랬어요. 그때의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한국 회사가 정말로 슬로바키아를 골랐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아니라 그 감자밭을요. 보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미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망하는 꼴을 직접 보고 보고서의 못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들판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계산이 흔들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한국 회사가 망하는 증거를 챙겨오라는 명을 받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슬로바키아 북서부 질리나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솔직히 가벼운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황량한 들판 사진 몇 장 찍고 한심하다는 표정 한 번 지어주고 돌아와서 보고서에 예상대로 가망 없음이라고 적으면 끝이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영하 18도였어요. 입을 열면 입김이 허옇게 솟았다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는 채 녹지 않은 눈이 두툼하게 깔려 있었고 멀리 카르파티아 산맥의 능선이 잿빛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었는데도 뼛속까지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 들판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변한 건물 하나, 부품 공장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재를 실어 나를 큰 길조차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어요. 보젤의 말이 옳았구나.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자동차를 만든단 말인가. 그런데 들판 한가운데 거대한 천막이 여러 동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이 추위에 저게 다 뭐지? 천막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거대한 난로가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천막 안은 사람들의 입김과 콘크리트 냄새 그리고 기계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영화의 들판 한복판에 작은 공장 하나가 통째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들이 거대한 도면을 바닥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농담도 잡담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입에서 하얀 김을 내뿜으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추위 때문에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난로를 돌려가며 공사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짧은 한겨울에는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밤에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업복 위에 안전모를 쓴 40대쯤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그가 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며 또렷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현지 책임자 이정훈이라고요. 저는 악수를 하면서도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천막까지 치다니. 결국 일정에 쫓겨 무리하다가 사고나 내겠지. 저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 공장을 짓는다니 솔직히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훨씬 좋은 폴란드도 있었을 텐데요. 이정훈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막 밖, 눈 덮인 들판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폴란드가 100번 옳았겠지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순히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반겨줬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전부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었습니다. 줄 서 있는 큰 회사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우리에게 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추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받아준 곳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써온 보고서 어디에도 진심이라는 항목은 없었거든요. 인건비, 세금, 시장, 도로. 제 세상은 그런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계산기로는 찍히지 않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천막 한쪽에서 한 젊은 여자가 뜨거운 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왔어요. 20살이나 됐을까? 앳된 얼굴의 현지 직원이었습니다. 야나라고 했어요. 그녀는 언손을 호호 불며
제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을 건넸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닿자 저도 모르게 몸이 살짝 떨렸어요. 야나는 서툰 영어로 그러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공장 덕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10년 동안 일을 못 하셨는데 이제 저녁마다 식탁에서 웃으세요. 저는 그 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천을 흔들었고 천막 안에서는 사람들의 입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어요. 난로의 불빛이 그들의 진지한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가난한 나라에 온 외국 회사는 인심 쓰듯 들어왔다가 조금만 손해다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그런 계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떠날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질 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봤자 망할 공장이다.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이 약해진 거다. 저는 서둘러 보고서에 적을 문장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우호적이나 사업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 그렇게 적고 끝내려 했어요. 하지만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꾸만 그 천막 안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영화의 들판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도면을 펴던 사람들. 우리를 받아준 곳을 버리지 않는다. 던 한 남자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야나의 얼굴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영화 18도의 들판에서 제가 본 것이 훗날 유럽 전체를 멈춰 세우는 사건의 첫 단추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천막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0년 뒤 브뤼셀의 그 표결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의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그 단단한 계산의 세계의 말입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그 천막 안의 풍경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기억도 차츰 희미해졌어요. 저는 다시 숫자의 세계로 돌아왔고 보젤의 말대로 그 공장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분기가 지나고 또 한 분기가 지났어요. 저는 가끔 동료들에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감자밭 공장 아직도 안 망했답니까? 그러면 다들 웃었어요. 아직 망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곧 그럴 거라고요.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로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어요. 슬로바키아 진리나 공장에 관한 진행 보고였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분명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비용이 초과됐다.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요. 보통 그 정도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 데에는 26달, 그러니까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 일을 17달 만에 끝냈어요. 유럽의 어떤 자동차 공장도 그렇게 빨리 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의 들판에서 도로도 없고 협력사도 없던 그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곳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봄이었어요. 지난 겨울에 그 살을 애는 추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푸른 들판이 펼쳐졌고 멀리 산기슭에는 아직 흰 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푸른 들판 한가운데 거대한 은빛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천막과 난로뿐이던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매끈한 외벽이 햇살에 빛났고 넓게 닦인 도로 위로는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멀리서 보아도 그 건물은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 기름 냄새와 함께 낮게 깔린 기계음이 귓속을 채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 위로 막 형태를 갖춰가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정훈이었어요. 지난 겨울보다 얼굴이 조금 그을렸고 눈가에는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이번에는 망하는 증거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가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 공사를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늦추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도 하루 늦어집니다. 저 라인이 하루 빨리 돌아가면 한 가정이 하루 빨리 저녁상에 고기를 올릴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는 경영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절실함이라니. 그게 어떻게 공사 기간을 9달이나 단축한단 말입니까? 그때 저쪽 라인에서 한 무리의 현지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그날의 생산 목표를 채웠다며 서로 등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들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건 그냥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긍지가 배어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브뤼셀로 돌아와 보젤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장이 기록적인 속도로 완공됐고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보젤은 제 보고서를 대충 넘겨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빨리 지었다고? 운이 좋았던 거겠지. 겨울이 따뜻했거나 인부들이 우연히 부지런했거나. 판호번, 공장을 짓는 거랑 차를 파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두고 봐. 그 라인에서 나온 고철 덩어리들을 유럽 사람들이 거들떠나 보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공장이야 어떻게 지었든 결국 차가 안 팔리면 끝이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 가득하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몇 달 뒤, 그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들이 유럽 시장에 풀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형편없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젤의 말처럼 그 차들이 고철 덩어리로 판명나면 그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요. 동양회사는 동양회사답게, 흑수저 나라는 흑수저 나라답게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어요. 그 차를 타 본 사람들이 의외로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소문이 점점 커졌어요. 유럽의 자동차 전문지들이 그 차를 시험해보고는 하나둘 호평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감이 꼼꼼하다, 잔고장이 없다, 같은 값이 다른 차보다 낫다고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자동차 품평 행사에 슬쩍 끼어든 거예요. 행사장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자동차 평론가들과 딜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여러 회사의 신차들이 줄지어 전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슬로바키아에서 만든 그 한국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무심한 척 그 차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 차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장의 이음새가 칼로 자른 듯 반듯했고 문을 여닫을 때 나는 묵직한 소리도 고급스러웠어요. 운전석에 앉아보니 손에 닿는 부분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마감돼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한독일인 평론가가 차를 살펴보며 동료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해야겠어. 이 정도 완성도면 우리 차들이 긴장해야 할 수준이야. 이게 그 감자밭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감자밭, 불과 얼마 전까지 모두가 비웃던 그 단어를 이제는 독일의 평론가가 경계의 눈빛으로 입에 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품질 평가가 예상을 훨씬 웃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젤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판호번, 자네 또 그 동양 사람들한테 홀린 건가? 차 한 대 잘 만들었다고 회사가 굴러가는 게 아니야. 운이라는 건 오래가지 않아. 한두 해 반짝하다가 결국 품질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등을 돌리겠지. 그게 그런 회사들의 운명이야. 내가 장담하지. 저는 그 단호함에 다시 흔들렸어요. 그래, 보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한순간의 반짝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영개운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야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천막에서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던 그 앳된 직원 말입니다. 야나는 생산 라인의 한 부서에서 정식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월급으로 그녀의 가족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새로 단장했다고 했어요. 비가 새던 지붕을 고치고 낡은 난로를 새 것으로 바꾸고요. 야나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니는 그 회사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소. 나는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의 계산기에는 한 가정이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됐다는 그 숫자를 넣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인건비도 세금도 시장 점유율도 아닌 그 무언가가 자꾸만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공장의 소식을 남몰래 챙겨보기 시작한 것이요. 망하는 걸 확인하려는 마음 반, 그리고 이상하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반으로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국 공장이 자리를 잡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공장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곳이었어요. 그러더니 수십 곳이 되고 나중에는 100곳이 넘는 부품 회사들이 그 작은 도시 주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황량하던 감자밭은 거대한 산업단지로 변해갔어요. 일자리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죽어가던 도시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거대,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폭스바겐이 슬로바키아 공장을 더 키웠어요. 영국의 명품 자동차 회사인 제규어 랜드로버도 그 나라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곳이 성공하니 너도 나도 그 작은 나라로 몰려든 거예요. 마치 메마른 땅에 물길 하나가 트이자 사방에서 물이 흘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자신 있게 추천했던 나라, 폴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폴란드도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했던 것처럼 동유럽 자동차 산업의 유일한 중심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슬로바키아가 그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인구도 더 적고 가진 것도 더 없던 그 흙수저 나라가요. 제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갔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제 스승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게 이 일을 가르쳐 준 분이 계셨습니다. 통상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르크,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이유의 계산은 틀린 적이 없다. 숫자를 믿어라. 숫자만이 진실이다.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 말 덕분에 출세했고 그 말 덕분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단하던 신조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폴란드도 다른 동유럽 나라들도 다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한국 회사와 그 슬로바키아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어요. 그건 바로 이정훈이 말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진심, 그리고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마음. 한쪽이 운명을 걸고 손을 내밀었고 다른 한쪽이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만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평생을 숫자로 살아온 제게 진심이니 은혜니 하는 말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모른 척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 머리에도 어느덧 흰머리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 슬로바키아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한 해에 만드는 차의 수가 계속 늘었고 만드는 차종도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통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인구 한 명당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또 봤어요. 자동차 강국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당 생산량으로 따지면 그 모든 나라를 제치고 슬로바키아가 1위였어요.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마저 그 아래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감자밭, 흙수저, 곧 망할 나라.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모든 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웃음의 한가운데 서 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바로 그 무렵, 보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통상부서를 넘어 EU 정책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인사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받고 그가 한마디 하면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랐어요. 세월이 흘렀으니 그도 조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보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지독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작고 약한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나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나라들의 사정쯤은 가볍게 짓밟았어요. 어느 회의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큰 나라들의 결정이지. 동유럽 같은 곳은 그저 우리가 쓰기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구라니. 그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그 야나의 가족이 보젤에게는 그저 쓰다 버릴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운명을 걸고 한 회사를 받아들였던 그 절실한 사람들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닮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그는 샘에 밝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보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저는 그저 그 밑에서 평생을 보낸 늙은 관료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침묵했어요. 그런 제 비겁함이 끝나는 날이 오리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가장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 슬로바키아의 공장은 마침내 누적 5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첫 삽을 뜨던 그 영화의 들판을 떠올리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였어요. 텅 빈 감자밭에서 시작한 일이 500만 대라는 거대한 산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 도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갔던 무너져가는 농가와 녹슨 굴뚝뿐이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거리가 들어섰고 카페와 상점이 문을 열었어요.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오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렸습니다. 한 회사가 들어와 죽어가던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한가운데 야나가 있었습니다. 그 앳된 얼굴로 제게 차를 건네던 소녀는 이제 그 공장의 핵심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기술을 다루는 부서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미래를 열어줬어요. 이 회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회사와 함께 할 겁니다. 야나의 눈빛은 오래전 천막 안에서 봤던 이정훈의 눈빛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한국이 심은 씨앗이 이제 그 땅의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그 무렵 유럽에 큰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중국에서 만든 값싼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EU는 중국 전기차에 거대한 관세 장벽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차의 유럽 진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였죠. 겉으로 보면 유럽 산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 같았어요. 큰 나라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보젤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세 정책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림자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어요. 분명 보복에 나설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저는 직감했어요. 바로 유럽에서 만들어져 중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슬로바키아의 그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작은 나라의 경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통째로 걸려 있었어요. 나라 살림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왔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한국 공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관세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슬로바키아는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었어요. 큰 나라들에게 그 관세는 그저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에게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한 한국 회사가 운명을 걸고 그 감자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째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운명과 그 한국 회사의 운명은 때려야 뗄 수 없이 하나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곧 표결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길 것인가 말 것인가. 27나라가 한자리에 모여 손을 들어 결정하는 그날이요. 저는 그 표결장에 앉아 있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가 거대한 거인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큰 나라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20년 전에 자신을 일으켜준 그 한국 회사를 위해 거인들에게 맞설 것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거대한 것이 곧 제 눈앞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맨 처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바로 그날이요. 브뤼셀의 그 회의장이었습니다. 27나라의 대표가 거대한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천장의 조명은 여전히 차가웠고 두꺼운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회의장 안은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만큼 팽팽했어요. 그날의 안건은 단 하나,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거대한 관세 장벽을 세우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저는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 상석에는 이 정책을 앞장서 밀어붙인 보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어요.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보젤이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의 결정은 단순합니다. 유럽의 산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시장을 내줄 것이냐. 큰 나라들은 이미 뜻을 모았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늘 그래왔듯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아챘어요. 작은 나라들은 그냥 큰 나라들을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 오만한 속내가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씩 차례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거라 생각했던 큰 나라 하나가 반대편으로 손을 든 거예요.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그 나라가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만약 유럽이 중국차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중국에 팔던 차들이 직격탄을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반대한 겁니다. 유럽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나라의 입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게 제가 아는 세상이지. 결국 모두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사람은 다 똑같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법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표는 한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나뉘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한 표가 무겁게 쌓여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작은 나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인구 500만, 유럽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축에 들던 그 나라. 제가 20년 전 감자밭이라 비웃었던 그 슬로바키아 말입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그 나라 대표에게 쏠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저 나라는 작고 약하다. 큰 나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분명 안전한 쪽으로, 다수를 따라가는 쪽으로 손을 들 거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 대표가 거인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 옆자리 동료의 펜이 종이 위에서 뚝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블록 전체에 맞서 손을 든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 사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동아시아에서 온 회사, 바로 그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장이 술렁이자 그 나라 대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우리는 압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큰 나라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표를 던지겠습니다. 20년 전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고 비웃을 때 한 회사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요. 그들은 우리를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식구로 여겼고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받은 것을 갚을 줄 모른다면 그게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를 일으켜준 그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아온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나라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표를 던졌어요. 그건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는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은혜를 갚으려고 표를 던진 거예요. 그건 신뢰였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그 감자밭에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심었던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그 신뢰가 한 표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한 표가요. 이후에 그 어떤 거인도 끝내 사지 못한 표를 한국은 20년 전에 이미 벌어두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맞은편의 보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 이겼다고 확신했던 그 여유로운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던 그의 세계가 그 한 표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보젤이 옆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 멍청한 나라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 살을 깎아가면서까지 도대체 왜?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생 사람을 도구로만 봐온 그에게 은혜니 신뢰니 하는 것은 영영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끝내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평생 닮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텅 빈 사람이었다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표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어요. 3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세계가 그 한 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실을 마주했어요. 이유보다 한국이 옳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리셀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2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봤습니다. 영화의 들판에 처있던 천막, 입김을 내뿜으며 도면을 펴던 사람들, 우리를 받아준 곳을 버리지 않는다던 이정훈의 흔들림 없는 눈빛, 따뜻한 차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야나의 얼굴, 그리고 오늘 거인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은혜를 말하던 그 작은 나라의 대표까지요. 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편에 서지 못했어요. 비웃고 의심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보젤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침묵했어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이제 그 비겁함을 끝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제 잘못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저는 30년 동안 숫자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흐름을 따라야 하고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만을 좇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 나라를 감자밭이라 비웃었고 한 회사를 곧망할 거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마음,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지키는 신뢰, 그것이 그 어떤 거대한 계산보다도 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 자리에서요. 어떤 이들은 저를 어리석다 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젤은 끝내 제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니까요. 얼마 뒤 저는 다시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을 두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20년 전 황량하던 감자밭은 이제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거리에는 웃음이 넘쳤고 공장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은빛 공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저는 야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앳된 소녀는 이제 당당한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래전에 차를 들였던 분이네요.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의 그 따뜻한 차 한 잔을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은혜를 정말로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겁니까? 야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손 내밀어 준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해요. 그건 우리한테 그냥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해준 가족 같은 존재예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햇살에 반짝이는 그 도시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도 힘이 센 나라도 많아요. 하지만 20년 전에 내민 손을 한 표가 되어 돌려받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건 돈으로도 힘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진심을 심은 사람만이 그 진심을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한국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20년의 세월을 건너 가장 값진 열매가 되어 돌아왔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본 운 좋은 증인일 뿐입니다. 이 늙은 관료의 뒤늦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후의 한 고위 관료가 브뤼셀과 슬로바키아에서 두 눈으로 지켜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거인들 한복판에 있던 그조차 끝내 한국이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지만 20년 전 내민 손을 한 표로 돌려받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